누구나 삶의 의미를 고민합니다. 왜 살아야 하는 것일까?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 고통을 언제까지 견뎌내야만 하는 것일까? 라고 말입니다. 누군가는 그 고통의 끝에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또 누군가는 자살 유가족으로 남게 되죠. 사랑하는 이들을 한순간에 잃은 사람들, 상실감을 극복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렇지만 그들은 그 과정에서 잊고 있었던 소중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인생의 소울메이트 같았던 동생이었어요. 섬세하고 착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던 친구였고요. 형제 중에서도 유독 저하고 친했고 영화나 책, 음악, 문화적 감수성을 유독 저와 많이 나누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떠난 후에 저는 더더욱 이사를 갈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기억해주고 싶었어요. 제 동생이 살다 간 삶을, 그 감정을 이 세상에 제 동생이 살았다는 것을 기억해주고 싶었습니다. 세상을 먼저 떠났지만 제 동생은 저와 함께 다시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동생의 죽음으로 제 삶의 한 모퉁이에는 분명히 변화가 생겼지요. 살아있음에 더욱 감사하고 무거운 책임감에서 벗어나서 진정 내가 원하던 삶이 무엇이었는지, 그걸 위해 뭘 해야 하는지 동생은 제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저는 기억할 수 있는 용기를 택했습니다. 동생이 살지 못한 나머지 생의 목까지 가슴 뛰는 순간을 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네, 저희 누나는 강단 있고 예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일을 알아서 하는 든든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누나가 떠난 이후로 참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누나가 왜 그렇게 떠났는지 이해하고 난 뒤 도망처럼 생각되던 저의 길이 바뀌었습니다. 누나의 죽음을 공감하고 또 이해하고 위로받게 되자 다른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누나와 같은 경우를 만들지 말자, 제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자 결심했습니다. 세상은 넓어졌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의 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다른 사람들을 또 위로해주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누나의 일은 아픈 기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픈 기억을 딛고 일어나 보니 참으로 감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 순간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아팠고 한때는 미웠고 지금은 참 그립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지금은 당신이 그리워질 때마다 하늘 위에 당신에게 이야기를 건넵니다. 힘들고 지칠 때도 말을 겁니다. 아마 잘 듣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저는 숨기는 대신 드러내기를 택했습니다. 그렇게 치유되기를 원했고 벽을 열고 나자 상처받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당신 살아생전에 저는 삶이 이토록 감사한 일이 많은 과정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떠난 이후 아버지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난 후 세상은 참으로 감사할 일이 많은 곳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남겨준 선물에 감사합니다. 김도경 씨는 사랑하는 동생을 잃으셨군요. 네. 자살 유가족이라는 타이틀이 참 크게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동생이 스스로 생명을 끊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다고 들었는데요. 이유는 좀 찾게 되셨습니까? 이유를 찾았다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찾는 중인 것 같고요.
찾는 중인데 그 7년 전과 지금 다른 것은 7년 전에는 강박적으로 계속 Y를 중심에 두고 찾았다면 지금은 그래 네가 그럴 만한 어떤 상황이 있었겠구나. 근데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참 몰랐구나라는 것으로 조금 이게 전이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가 참 힘들었구나 라는 공감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이 요즘에 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시고 있다라는 얘기신 거군요. 네. 그 감정을 느끼고 있고 주변에 이제 사람들에게도 이제 주변에 이제 제가 사람들 앞에서 저를 커밍아웃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실은 나도 뭐 아버지가 어렸을 때 그랬어. 나 아는 분이 그랬어. 근데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다면 이거 이유를 찾기 이전에 이유를 찾는 것에서 내가 좀 더 나와서 그럼 어떻게 그 상황을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쪽으로 고민을 지금은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규환 씨는 네. 오늘 모이신 분들 중에 가장 네. 젊으십니다. 네. 어떤 분을 잃으신 것이죠? 저는 제가 당시에 20살 때 저희 친누나를 이제 잃게 되었었는데 아마 지금부터 한 1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받아들이는 그 시기나 저의 그 나이 그때가 좀 쉽지 않았던 걸로 굉장히 그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마음들이. 자살이라는 단어가 사실 너무 무겁죠. 네. 그래서 특히나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네. 쉽지 않다라기보다는 너무 어려웠을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확실히 조금 이해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어쩜 누나의 죽음에 대해서 좀 자꾸 되묻고 찾고 추적했었는데 그거를 아무리 조금 알아가도 내가 이걸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 마음을 견뎌내기가. 근데 세월이 정말 흐르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부딪히고 저도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그거를 좀 누나의 입장이 조금은 이제 이해가 되겠다라는 마음들이 어쩌면 결국 저도 삶에 힘든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씩 더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너무 커요. 네. 변지현 씨는 좀 어떠셨나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나이가 한 73 정도 됐었었는데 그때 공황장애도 앓으셨었고 많이 불안한 상태였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이도 있고 이제 아프시기도 하시니까 곰곰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생각해 보니 본인이 짐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예, 그렇게 가신 게 아닌가 싶었어요. 큰일을 겪고 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특히 그것이 죽음인 경우에는 더하겠죠. 그 전까지 중요했던 것들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기도 하고요. 인식을 하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 또 굉장히 중요하게 되기도 합니다. 규환 씨는 오늘 보니까 굉장히 밝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누나를 떠나보낸 후 1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군대로 도피했다는 게 잘 느껴지지가 않는데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랬는데 1년을 그렇게 살다가 야, 여기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거 그냥 집을 놔두고 그냥 도망가야겠다. 딱 그 시기에 또 군대를 가야 됐었고 그래서 그냥 군대를 어쩌면 좋아서 갔기보다 그냥 내가 살고 싶어서 좀 도망친 그런 겨울로 군대를 갔었는데 또 되려 저희 군대는 되게 좀 좋았었어요. 네. 좀 집이랑 떨어져서 일단 좋았고 하지만 그 안에서 좀 부쩍부쩍 우리 또 동기들이랑 또 이렇게 고참들이랑 후임들이랑 그냥 같이 많은 좀 힘든 삶을 또 살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안에서 좀 겪었던 일들이나 좀 어쩌면 추억 또 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에게 새롭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어쩌면 또 1년 동안 내가 벙어리로 살았었지만 그 군대 2년이 저를 더 이렇게 살아가게 해줬던 그 계기가 정말 컸었던 것 같아서 저에게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또 좋은 분을 만나서 처음으로 마음의 이야기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잠깐 하셨었잖아요. 네, 워킹 홀리데이 얘기도 잠깐 해주시겠어요? 당시에 좀 계속 6년 이제 누나 일 겪고 나서 6년 정도 계속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못하고 스스로 이걸 이겨내기가 너무 이제 벅찬 시기가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의 그 태엽이 다 감겨서 아무 에너지가 안 돌아서 그때 어쩌면 군대 간 것처럼 오늘 또 어딜 떠나야겠다. 그냥 딱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대학 교수님이 갑자기 그 워킹홀리데이 얘기하면서 그게 딱 제 마음에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막 준비도 되게 짧게 했어요. 2달 동안 그냥 간단하게 돈 벌고 어쩌면 영어도 준비 안 하고 그냥 급작스럽게 뭐 집을 구한 것도 아니었고 어째 일을 구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혼자 이렇게 비행기 타고 날아갔는데 막상 이제 가니까 정말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또 어떤 좋은 분들이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면서 그들과 또 손을 붙잡고 근데 또 어떤 그 한 분이 정말 저의 모든 얘기를 그냥 다 들어주셨어요. 네. 꼭 어떤 조언이나 막 이해한다는 그런 이렇게 어떤 말적인 그런 가벼운 단어들보다 그냥 울어주셨고 같이 아파하셨고 또 같이 웃어주셨고 또 격려해 주셨고 그게 정말 큰 힘을 얻었었어요. 네, 그 시기가. 뭘 공부하셨습니까? 그때 솔직히 공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공부는 안 하고 그냥 바로 일을 구했었어요. 바로 일을 구하고 또 집주인 형이랑 너무 잘 맞아가지고 그때 이제 춤을 배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너무 즐거운 생활이었어요. 너무 바빴지만 굉장히 보람됐었고 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느낌? 네, 그래서 아주 너무 좋았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기억을 가지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게 되었는데요. 김도영 선생님도 동생이 떠난 후에 삶에 좀 다른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동생이 떠나고 나서 또 저는 계속 이제 일을 회사를 이제 다니고 있었는데 그것을 계속 아무렇지 않은 척 계속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예전의 생활로 그대로 돌아가는 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은 그냥 늘 너는 강했으니까 지금도 이것도 잘 극복하고 있구나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내적으로는 이건 뭔가 잘못됐어. 이렇게 뭔가 그 친구가 떠났는데 세상이 이렇게 그대로 가도 되는 거야? 라는 그런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4개월 후에 퇴직을 했어요. 퇴직을 하고 한 6개월은 제가 한 번도 일을 쉬어본 적이 없었는데 6개월은 정말 그 집안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집안에서 있었지만 제가 그때 갔던 곳은 유일하게 제가 어떤 약속도 잡지 않고 갔던 곳은 도서관이었어요, 동네. 그러니까 어떤 활자 속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죠. 누구하고 말하지 않아도 되고 도서관에 가 있으면 어쨌든 책과 내가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문학 작품이나 음악이나 그리고 수많은 어떤 책들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그 친구가 떠나기 전에는 그런 이야기, 사랑 이야기 혹은 무슨 이야기라고 느껴졌다면 그 친구가 떠나고 나서는 저한테는 이 모든 것들이 상실에 대한 이야기로 다가오더라고요. 동생의 유품으로 저한테는 가장 소중한 유품이 그 친구가 읽었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점차 이후에 내가 기존에 제가 이제 문화 콘텐츠 기획자 일을 계속 이렇게 했었다면 이후에는 조금 더 내가 뭔가 이렇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책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가장 큰 변화가 그거죠. 뭔가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공감 갔던 부분들이 뭐랄까 그 손을 잡아주지 못했던 경험들이 왜냐하면 우리의 가족이고 되게 소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이렇게 젖어드는구나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 동생분의 마음과 그 누나의 마음이 잘 느껴졌던 것 같았어요. 네. 김도경 씨께서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픈 기억은 있지만 아픈 경험은 없다고 그러던데 결국 그것을 이제 극복해 나가는 방식이 어머니를 도와드릴 때도 그 사진을 다 다시 찾아서 그 기억을 다시 마주하게 하고 또 스스로도 동생에 대한 기억을 해 나가면서 그것을 이제 도서 출판 사업 쪽으로 이제 승화시켜 나가는 그런 식으로 극복을 해 나가셨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네. 스스로한테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인터뷰 때도 말씀을 이제 하셨지만 극복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극복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 그러니까 극복이란 단어가 저한테는 그냥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고 그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그냥 마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기억을 마주하면서 잠깐 휘청거리더라도
그래도 이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면 그거를 그냥 극복이라는 표현으로 쓸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마주한다라는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변전 씨께서는 아버님의 그 기억을 어떻게 마주하고 계시나요?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원래 이제 그때도 직업이 상담사였지만 첫 내담자가 자살 유가족이셨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숨기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있다가 제가 이제 그 이야기가 제 얘기가 되니까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드러내야 되겠다. 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아빠가 자살로 돌아가셨어 라고 그냥 개방을 한 거죠. 개방을 했고 그럼에도 한 6개월 정도는 제가 멍하게 지내면서 또 하던 일은 또 해야 이게 이 어려움을 이겨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다가 나중에 정말 이제 힘을 내서 자조 모임도 나가서 함께 그분들의 아픔을 같이 공유하면서 제 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많이 좋아졌고요. 또 그 당시에 제가 또 상담을 또 받는 중이었기 때문에 또 그 상담사 분에게도 도움을 받았었고 네, 그렇게 제가 좀 이겨왔던 것 같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그 가족의 자살 그것을 이야기했던 때가 기억이 나시나요? 저는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오랜 친구에게 아빠 돌아가셨어라고 알릴 때 아빠 자살하셨어라고 얘기를 그때 했었죠. 그때 좀 어떠셨어요? 눈물이 났지만 여하튼 저한테는 약간 사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나라도 숨기지 말자. 나라도 드러내자. 네, 그런 게 있어서 호주에서 처음 그 한 분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분이 이제 저에게 일주일 뒤에 또 부탁을 하셨어요. 이거를 우리 모임에서 혹시 얘기해 줄 수 있냐고. 그래서 한 8명의 모임이었고 그냥 잔디밭에서 바깥에서 이렇게 한 오후 5시쯤 시작했었는데 어떻게 처음 딱 얘기하자마자 그 8명이 정말 다 우는 거예요. 근데 그 광경이 저에겐 너무 또 생소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이건 그냥 내 아픔이고 그냥 어쩌면 내 거의 작은 상처의 기억인데 아 이렇게 울어줄 수도 있는 거구나. 그때 그거를 보면서 너무 많은 위로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용납하는 거에 그 마음. 그러니까 뭔가 저도 더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진짜 새로운 분들한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네. 반대되는 경험을 한 적은 없으신가요? 자살이라는 단어를 꺼내니까 주변이 갑자기 이렇게 숙연해진다던가 되게 막 불편한 느낌을 받는다거나 혹시 그런 경험은 없으십니까?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동생이 이제 부재에 대해서 의도하지 않게 얘기해야 될 때 죽었어. 어쩌다 그랬어. 무슨 뭐 사고야? 이랬을 때 아니 자살했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상대방이 보이지 않지만 그 수화기 너머의 그 무거운 침묵을 굉장히 많이 느낄 수밖에 없죠. 처음에는 그런 모습들이 내가 마치 무슨 절대로 접근하면 안 되는 그것은 어떤 폭탄 같은 그런 존재가 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느 순간이 지나서는 또한 우리 사회에서 이런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다. 나는 예전에 이런 유사한 상황이 있었을 때 나는 어떻게 했더라? 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주변에 얘기를 해요. 그렇게 안 하고 싶어서 위로해주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할 말을 이제 잃은 거죠. 몰라서였을 것 같아요. 가까운 친구나 어떻게 네. 위로를 해줘야 될지 잘 몰라서 네. 그냥 침묵이 됐을 네. 것 같은데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주변에 자살 유가족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팁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정말 담담하게 얘기하거든요. 일부러. 그러면 근데 되게 정말 알 수 없는 침묵과 함께 화제가 전환이 바로 되거나 이럴 때 되게 뭐지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그냥 그 얘기를 담담하게 들어주는 게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랬구나. 너 많이 놀랬겠다. 뭐 이런 얘기들 정말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는 일들 얘기를 해주면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고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누군가 그런 질문을 제가 그 커밍아웃을 하면서 커밍아웃을 했던 거는 그런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이 참 많다. 나와 같은 사람이 참 많다. 드리는 말씀은 그런 말을 해요. 그냥 정말 손 한번 이렇게 잡아주고 얼마나 아팠어? 너무 아픈 일이니까요. 그 말 한마디를 우선 꺼낼 수 있는 용기를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한 명의 자살 사망자의 5명에서 많게는 10명까지 자살 유가족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8만 명 이상의 자살 유가족이 발생한다는 것일 텐데요.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과 상실감은 때로는 우울증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힘든 시간을 마주하고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처럼 말입니다. 세상의 많은 자살 유가족 분들에게도 이러한 시간이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을 상대로 자살 예방 교육들을 할 때 사실 누구나 자살을 생각할 수가 있고 자살 고위험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누구나 자살 유가족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은 특정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에서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하거나 자살로 삶을 마감하는 분들을 줄일 수 있을까? 또는 자살 유가족을 줄일 수 있을까? 사실 남겨진 이들의 공통적인 과제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우리 가족은 나부터 먼저 이렇게 힘들어하거나 죽고 싶다 이런 말을 하거나 우울해 힘들어 이런 말 할 때 그럴 때 관심을 좀 기울여 주는 게 좀 필요하고 또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자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되게 좀 어렵고 거기에 대한 편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마음이 100번 이해해도 됩니다. 그런데 결국 힐링, 마음의 치유의 시작은 내가 내 경험을 드러내는 것으로부터 표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보았을 때 처음에 약간의 주저함도 있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하면서 상처를 치유해 나가시는 것 같은데 혹시 좀 더 덧붙이실 말씀은 없으실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드러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막상 드러내려고 할 때 갈등이 있었죠. 어떻게 생각할까? 뭔가 부끄러운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이런 마음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향해야 될 방향은 분명했기 때문에 담당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드러냈을 때 예상했던 반응들이 있었고 그런 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버티면서 내가 하고자 했던 것들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좀 더 저도 이해받고 싶었고 저와 같은 상처가 있는 분들도 더 이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자 애썼던 것 같습니다. 애도를 누가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망자에 대해서 언어의 탑을 쌓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꼭 외부 사람들한테 드러내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결국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가족에 대해서 하나하나 언어의 탑을 쌓아갈 때 결국 내 마음에 어떤 애도 반응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저도 그 7년의 시간 동안 그게 나 스스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치유의 과정을 거쳐온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2011년에 10월에 이제 동생이 그렇게 가고 그 몇 개월 후에 제 컴퓨터에 만들었던 폴더가 애도라는 폴더를 처음으로 만들었던 거죠. 공개적으로 혹은 특히 이제 자살이라는 그런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나의 슬픔에 대해서 아주 편안하게 얘기할 수가 없고 아주 편안하게 그 사회적으로나 주변의 지인들이 자연스럽게 저의 슬픔이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위로해 주기가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위로를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는 것 같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러니까 뭐 포털 사이트를 보면 늘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상황들에 더 많이 제가 이렇게 그 감정이입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폴더를 만들어서 그런
사건, 너무 슬픈 어떤 특히 뭐 자살에 관련된 것들도 그렇고 애도라는 폴더에서 저 스스로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언어의 탑들을 계속 쌓았던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서 사건 사고들이 참 많죠. 그 힘듦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우리가 모여가지고 카메라 앞에 있지만 또 한 번 대중들에게 우리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통계를 보니까 2017년도 우리나라 자살 사망률이 다행히도 인구 10만 명당 24.3명 정도 수준으로 조금씩 감소는 하고 있는데 여전히 최상위권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요. 규현 씨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어쩌면 좀 가장 기초적인 좀 가정으로 좀 보고 싶었어요. 이제 가정이 이제 예전에는 좀 대가족이고 좀 접점이 많았었을 텐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뭐 혼밥, 홀로족 이렇게 개인 사회가 더 크다 보니까 이 사회 흐름조차 이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세상 그 흐름 자체가 이미 개인 사회가 되다 보니까 어쩌면 자신이 그렇게 더 빠지는 거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좀 대안책으로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 좀 스스로 돌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는 꼭 이제 부모님이 이거에 대해 좀 어느 정도 기초적인 스스로 돌봄에 대한 그런 길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걸 자녀들에게 좀 가르쳐야 된다 생각해요. 청년들이 제 외래에 많이 오는데 가족들이 사실은 도와줘야 되는, 특히 부모님들이 도와줘야 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관계로부터 희망을 만약에 가질 수가 없다면 결국 스스로의 존재를 반짝반짝 빛나게 만드는 그 무언가를 셀프 케어로 해야 되는데 청년들은 스스로를 케어하는 방법을 알지를 못하고 케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 제가 평상시 너무 많이 하던 얘기를 해주셔서 그 생각이 좀 났습니다. 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이 이제 되게 힘들어하거나 자살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제가 그분들 좀 삶에 조금이라도 의미를 갖고 실 하나라도 괜찮으니까 하나의 작은 의미라도 발견할 수 있다면 이 삶이 죽으면 끝나는 거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소소한 그 기쁨,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렇죠.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고민 상담 같은 걸 이야기하다가 지금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 자살 예방 정책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것들이 게이트키퍼 교육이잖아요. 그 게이트키퍼 교육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어떠한 그 이야기 내용 중에 뭔가 위험 사인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잘 상담을 해주라는 거잖아요. 상담실에서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주변 사람들에게 다 80%인가 90%인가 이상의 자살 사망자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사인을 보낸다고 합니다. 지금 한번 돌이켜보면 약간 게이트키퍼 강사 같은 느낌으로 어떤 사인들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한번 좀 생각이 드시는 게 있나요? 기환 씨는? 당시 그 누나 일을 좀 생각해 보면은 누나는 굉장히 좀 청결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되게 잘 돌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좀 현실을 더 이렇게 외면하고 가상현실 게임에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좀 잘 안 씻고 갑자기 그러면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이렇게 어쩜 막 너무 이상하다 느끼기보다는 그냥 뭐 저럴 수도 있겠다 그냥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누나 죽고 나서 어머니께 들어봤는데 좀 더 디테일한 면이 있었다고 자세하게 누나가 그때 당시에 그 어떤 모 연예인이 이제 자살로 죽으면서 그걸 보고 자신 또한 이렇게 자살로 죽으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엄마한테 물어봤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도 좀 긴 장문의 편지를 보냈었고 그 다음에 누나가 이틀 뒤에 이제 그렇게 졸업식 날 세상을 떠난 건데 어쩌면 잘 보면은 일상 가까이에 다 그런 변화된 신호들, 시기들이 다 있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또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변화가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죠. 네. 좀 김동희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떠셨나요? 저는 동생이 그 문자를 많이 이제 몇 번 보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퇴근 무렵쯤에
누나 오늘 뭐 소주 한잔 할까? 이제 그런 이제 톡들이 이제 오는 거죠. 그렇게 저한테 술 한잔 하고 싶어, 소주 한잔 하고 싶어라는 거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아까 규환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일상이 그냥 둘만 모이면 그 자리가 상담의 자리가 되는 거였고 술 한잔 하면서 자기 힘든 얘기를 하고 싶었었는데 그때 그걸 계속 여러 번 놓쳤던 거죠. 변재현 씨는 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는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시는 날 생전 안 하시던 곳 하셨는데요. 그땐 저는 이제 분가된 상태였는데 엄마한테 저기 애들한테 전화 좀 다 돌려달라고 했었는데 저희 아빠가 이제 술이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연결을 안 시켜줬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되게 안 하던 것들이었고 가장 간과를 했던 거는 저희 아빠가 나는 일찍 죽을 거다. 이 말을 너무 습관처럼 들었기 때문에 그게 그 위기감을 저는 몰랐던 것 같아요. 네, 몰랐었고 또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여튼 그 즈음에는 워낙에 잔소리도 많으신 분이시고 그게 다 애정이잖아요. 바꿔서 보면은. 근데 말씀이 유독 없어지시면서 방으로 빨리 들어가시고 이런 게 더 잦았던 것 같아요. 공통적인 건 변화이네요. 변화. 그런데 어떤 긍정적인 방향이건 부정적인 방향이건 변화가 있다면 한 번쯤 괜찮니? 어때? 라고 질문을 던져보는 것으로부터 상담을 시작해보는 거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살 유가족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 분씩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같은 유가족 입장으로서 저희 집은 되려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좀 쉬쉬하는 분위기였었는데 어쩌면 나도 이거를 쉬쉬하면서 누나를 이렇게 버려야 되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이걸 넘어야지, 극복해야지, 치유해야지 이런 것보다 그냥 아픔을 받아들이고 울면 계속 울고 도망치고 싶으면 도망치자.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가자. 그랬을 때 어떤 순간에 그것이 쌓여서 그것이 좀 더 넘어가고 계속 앞으로 가지 않았었나. 그래서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아플 때 같이 아파하고 더 많이 울고 그때 나중에 분명히 웃을 일이 혹시 오지 않을까. 그때 그거를 계속 기대하면서 간다면은 분명히 좋은 햇빛이 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요. 슬픔에는 다 제목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잊으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말을 전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동생이 묻힌 곳에 그러니까 정말 산책하듯이 가요. 훅 하고 그냥 산책하듯이 가서 자연 속에서 또 있다 보면 위로가 되고 그때 꼭 가지고 가는 것이 책이에요. 동생이 이제 책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접었던 뭐 페이지, 빨간 줄을 쳤던 거, 본인이 메모했던 부분들 그 부분을 가지고 가서 읽어주고 같이 좋아했던 음악들, 저랑 같이 들었던 음악들 들려주고 오고 그 유가족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저마다 다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데 어떻게 3일 만에 그걸 다 단절할 수 있겠어요. 그냥 충분히 좀 시간을 갖고 한 땀 한 땀 애도해도 괜찮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저는 보면은 애도의 시간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그걸 열면 안 될 것 같고 그것을 열게 되면 내가 소멸될 것 같아서 되게 내가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서 아예 열려고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는 열었으면 좋겠어요. 열어도 저희들처럼 살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생활할 수 있고 오히려 열었을 때 또 만나게 되는 그런 빛나는 것들이 있고 생생한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선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서 받아들이고 마주하고 눌러서 없애려고 하지 말고 계속 경험으로 하라는 얘기신 거죠. 공통적인 내용들이신 것 같습니다. 네. 슬픔 속에 희망이 있고 아픔 속에도 행복은 늘 존재합니다. 진흙 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연꽃처럼 자살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유가족들, 비록 많이 아프지만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